당신은 어두운 기록 채널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함께 탐구합니다. 늘 그렇듯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006년 8월 2일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은 이 사건이 시작된 날입니다. 오후 9시 30분, 젊은 변호사 로버트 원은 워싱턴 DC 주에서 출장을 마치고 곧 절친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절친에게도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할 것이라고 미리 알렸습니다. 오후 10시 30분, 전화 후 정확히 60분이 지나 로버트는 친구 집에 도착해 즐겁게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방으로 돌아가 쉴 때까지 모든 일은 평소 방문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던 중 갑자기 로버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달려가 보니 로버트는 피를 흘리며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45분,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경찰은 처음에 이를 일반적인 공격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집에 BDSM 섹스 게임을 할 때 사람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로버트 원은 1974년 생로, 중국계와 미국계 혼혈이며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구에서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모두 사회에서 성공하고 일정한 지위를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로버트는 뛰어난 사람으로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항상 우수한 학생이었고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학업 중에도 그리고 졸업 후에도 로버트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이 열정을 가진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일을 망설임 없이 맡았습니다. 점차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로버트의 연애 생활도 순조롭고 행복했습니다. 2003년 6월, 로버트는 일리노이주 버논 힐스에서 태어난 캐시와 결혼했습니다. 캐시는 남편처럼 똑똑하고 커리어에 야망이 있었으며 일리노이 대학교를 일찍 졸업하고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둘 다 젊었지만 각자의 커리어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런 이력을 보면 로버트의 미래는 매우 밝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으로 로버트의 삶은 완전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경찰에 로버트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심각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팀은 그곳에 있었던 목격자들, 즉 로버트의 3명의 절친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이 아파트에서 로버트의 30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로버트가 32세라는 짧은 나이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 프라이스는 35세로 로버트와 같은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학생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로버트는 펜실바니아 대학교로, 조는 버지니아 대학교로 옮겼지만 그들은 오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조는 경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로버트는 워싱턴 DC에서 파트너와 중요한 세미나가 있었고 밤늦게까지 바쁜 일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로버트는 보통 조의 아파트 손님방에서 잤고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파티를 함께 즐겼고 거기에는 빅터와 딜런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오후 11시 전에 일찍 끝났습니다. 모두 쉬기로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와 빅터는 3층 방으로, 딜런은 2층 방으로 갔습니다. 조는 2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조금 달랐던 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가 아파트에 오기 전 빅터는 출장에서 막 돌아와 방에서 쉬고 있었고 조와 딜런만 로버트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셋이 부엌에서 파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조는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외부 조명을 확인했는데 문을 잠갔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범인이 그 문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는 곧 문을 잠갔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문에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누군가 밖에서 열면 모든 방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평소 조는 집 지하층을 살아 모건 세러 모어건이라는 학생에게 세를 주었는데 그녀는 자주 늦게 귀가하며 문을 열 때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사라는 집에 오지 않겠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자정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즉,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조와 빅터는 경보음을 듣고 아직 반응하기도 전에 로버트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버트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로버트는 낯선 사람에게 침대 위에서 살해된 상태였고 흉기는 부엌에서 쓰는 날카로운 물건이었습니다. 범인은 누군가 나타난 것을 보고 즉시 도망쳤습니다. 빅터 제버스키는 밀피피라는 유제품 제조 교육 프로그램의 고위 마케팅 디렉터였습니다. 이는 국제유제품식품협회의 광고 부서로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많은 톱스타들과 협력했습니다. 빅터의 진술은 조와 같았고 그는 추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와 함께 로버트의 방으로 달려가 상황을 확인했을 때 범인이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빅터는 떨리는 손으로 오후 11시 39분에 911에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빅터는 너무 겁에 질려 목소리가 다소 날카로워졌고 그래서 911 직원이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여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911 operator 6752. Do you need police, fire, or ambulance? Immediately, we need an ambulance. What's wrong, ma'am? We had someone that was in our house, evidently, and they stabbed somebody. Okay, somebody's inside the house now? I don't know. We heard. Are they bleeding? You see someone bleeding? Someone is bleeding in our house. Okay, where's they bleeding from? I think in the stomach. In the stomach? Is he cautious? Calm down for me. I'm going to send some help, okay? Female or male? It's a male. He's a friend of ours. He's spending the night with us. 딜런 오워드는 36세로 그날 파티에 참석했던 세 번째 멤버이며 꽤 인상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딜런은 군대에서 심장 전문의로 복무했던 의사의 장남입니다. 1992년 외교학을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딜런은 일본으로 가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음식점 사업을 하는 가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 주인이 요식업에서 이룬 성과에 감명을 받아 딜런은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에 있는 미국 요리 연구소에서 공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대만으로 가서 영어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딜런은 친구를 도와 매사추세츠 주의 번영한 지역에 있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어린이용 책 시리즈를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딜런은 워싱턴으로 이사해 조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일했습니다. 경찰에 답변하면서 딜런은 조와 빅터가 3층 방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도 2층 방으로 가서 책을 조금 읽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약 하나를 먹은 뒤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딜런은 복도 끝에 있는 욕실에서 샤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라버트였습니다. 로버트는 잠들기 전에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정에 비명 소리를 들을 때까지 딜런은 잠에서 깨어나 소리가 나는 곳, 즉 로버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에 도착했을 때 조와 빅터도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모두 범인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세 목격자, 즉 조, 빅터, 딜런의 진술에 따르면 로버트는 갑작스럽게 침입한 자에게 공격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로버트가 실제로 세 군데에 찔린 것이 맞지만 범행 현장에서 경찰은 로버트의 몸에 피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알아챘습니다. 심지어 침대 시트에도 소량의 피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범인이 로버트를 침대에서 공격했다는 것을 믿기에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침입 흔적이 없었고 귀중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버트의 지갑과 시계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셋째, 세 사람이 제공한 시간대는 이웃들이 경찰에 준 정보와 모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 빅터, 딜런 세 사람은 로버트의 비명을 자정에 들었다고, 더 정확히는 빅터가 911에 전화한 23시 39분 직전에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웃들은 로버트의 비명을 23시 직후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이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TV에서 뉴스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뉴스는 23시쯤 시작됐습니다. 이웃들은 23시가 조금 지난 후 비명을 들었지만 로버트의 세 친구는 23시 39분 가까이 되어서야 비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시간 차이가 생긴 걸까요? 이런 이상한 점들 때문에 수사관들은 로버트의 세 친구, 즉 조, 빅터, 딜런이 로버트를 살해하는 데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세 사람 모두 당황하며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세부 사항 때문에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세 목격자는 즉시 주요 용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처음 도착한 의료진도 경찰에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조, 빅터, 딜런의 모습이 다소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가 축축했으며 공기 중에는 비누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욕실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법의학팀도 시신을 조사하며 의심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먼저 로버트의 몸에 깊게 찔린 세 곳의 상처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 손목, 발, 발목의 연조직에는 확인되지 않은 작은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몸속 혈액의 약 70%에 달하는 큰 혈액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가 누운 침대나 그가 입은 옷에서 발견된 피는 극히 적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너무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흘러나온 피는 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이런 자료들로 인해 수사관들은 세 용의자 조, 빅터, 딜런이 범행 후 로버트를 씻겨 피를 없애고 다시 침대에 눕힌 뒤 911에 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할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술과 이웃의 진술 간 시간 차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조, 빅터, 딜런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점점 확실해지자 경찰은 앞으로 이 세 명의 강력한 용의자들과 동시에 맞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권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는 로버트와 같은 학교를 다녔고 이후 버지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뒤 웨스트버지니아 지방법원의 판사 비서로 일했습니다. 빅터는 밀피에피 유제품 제조 교육 프로그램의 고위 마케팅 디렉터였습니다. 딜런은 군대 의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기여와 노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을 신중히 조사한 후 경찰은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기 인터뷰에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조, 빅터, 딜런이 오래전부터 동성애자라는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그들은 유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선구자였으며 동성애자 권리 보호단체에 적극 참여하고 영감을 주는 정보를 나누기 위해 여러 번 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조, 빅터, 딜런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기묘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그들이 alt.com이라는 성인 데이트 사이트에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사이트는 특히 BDSM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조의 사용자 이름은 킬러였고 그는 자신과 빅터를 섬길 제3자를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발견된 사람은 다름 아닌 딜런이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세부 사항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연결 지을 필요도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경찰이 동성애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불만으로 이어져 사건을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먼저 그날 밤 로버트에게 끔찍한 죽음을 초래한 낯선 사람의 신원을 찾기 위한 단서를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스완거리 주변의 모든 보안 카메라를 수집해 철저히 분석하며 단서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카메라가 많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았고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경찰은 조, 빅터, 딜런의 초기 진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건 당일 세 사람은 범인을 봤다고 했지만 뒷모습만 봤을 뿐 얼굴은 전혀 보지 못했고 그가 누구인지조차 추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범인이 도망친 위치를 물어도 세 사람 모두 모호하고 불확실한 설명을 내놓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의 동기에 대해 말하는 것도 매우 터무니없었습니다. 만약 그 낯선 사람이 이 집에 침입해 복수하려 했다면 원래 여기 사는 조, 빅터, 딜런을 공격했어야 했지 하룻밤 무구러운 손님인 로버트를 왜 골랐겠습니까? 갈등 때문이 아니라면 돈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방에서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고 로버트의 지갑과 값비싼 시계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 낯선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곧 조, 빅터, 딜런 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로버트를 해쳤고 그들의 친밀한 관계 덕분에 거짓 진술을 합의해 경찰을 속이려 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는 추측일 뿐입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증거와 증거체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만 범인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전체 현장, 물건, 부검을 다시 조사팀이 모여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경찰은 공식적으로 스완거리, 선스트리트에 있는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바닥, 벽, 계단, 욕실, 세탁기, 싱크대, 배수관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혈흔을 감지하는 특수 화학물질을 사용해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검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모든 것을 깨끗이 닦아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가 사용한 수건에서 희미한 혈흔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물은 전화기였습니다. 라버트의 블랙베리 전화기에는 오후 11시 5분에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잠을 준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7분에 로버트가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약속을 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와 이메일 모두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로버트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범인이 경찰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점은 3명의 목격자가 신고 전 공백 시간에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그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존하지 못해 모든 것이 추론에만 머물렀고 대질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버트를 3곳에 깊이 찔렀던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단서가 나왔습니다. 침대 위에 있던 흉기와 로버트의 상처를 비교한 결과 그것은 실제 사용된 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흉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또 다른 혼란스러운 발견이 보고되었습니다. 흉기 손잡이에서 조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는 로버트가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보고 흉기를 그의 가슴에서 뽑아 침대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문이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로버트의 상처를 일으킨 흉기와 조가 뽑았다고 주장한 흉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조의 진술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다시 질문이 남았습니다. 진짜 흉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계속 조사했고 딜런의 방에서 발견된 주방 도구 세트에서 몇 개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추정해본 결과
그 크기가 로버트의 상처와 꽤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딜런의 어머니가 증언하러 나와 자신이 아들에게 그 도구 세트를 선물했으며 일부 도구를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딜런의 방에 있는 세트에서 몇 개가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 법의관 로이 고슬린스키, 로이 가즈린스키는 로버트가 췌장, 심장, 오른쪽 폐에 입은 치명적인 상처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처는 의도적으로 가해졌고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저항 흔적은 없었습니다. 로버트의 몸과 직장 안에서 그의 옷에서 나온 섬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로버트의 몸에는 작은 바늘 자국 6개도 눈에 띄지 않게 있었습니다. 고슬린스키는 철저히 확인한 결과 로버트가 죽기 전 술, 진정제, 각성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의관은 로버트가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수사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1509 스완 로드에 있는 집의 방에서 로버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로버트의 아내 KT는 남편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내 중국계 단체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3명의 다른 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FBI는 끝까지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KT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1509번 집에 있던 3사람은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빅터는 집을 팔고 경찰의 조사와 증거 보존 요구를 마친 후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새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살았고 딜런은 태국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2007년 로버트가 일하던 회사의 지원으로 KT는 남편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008년 10월 로버트의 죽음과 관련된 2가지 정보가 공개되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 이전보다 발전된 의료 장비로 조사한 결과 로버트는 실제로 마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주사당해 의식을 잃었고 이후 전기장치로 자극을 받은 뒤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성인용 장난감 컬렉션을 대량으로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밧줄, 안대, 수갑 등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했지만 로버트의 몸에서 사건 당일 발견된 흔적과 이 물건들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는 몇 년간 이어졌지만 결국 경찰은 손을 들었고 빅터, 딜런을 현장을 어지럽히고 정직하지 않은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검사들은 빅터, 딜런을 거짓 진술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피고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에 개입한 동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검사는 그들이 로버트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판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때 누구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희망 없이 계속되었고 결국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3사람이 라버트 원을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무죄로 판결받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범인의 신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사건은 로버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새 친구는 새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새 삶을 살고 있고 불쌍한 아내 KT는 남편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며 몇 년을 보냈지만 이제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저는 피고들이 그들이 가진 비밀 때문에 속에서부터 계속 썩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기록 채널에서 이어지는 고전적인 사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